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결혼 3주년을 맞은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 제 2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 평생을 약속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 나날들이 반복되곤 하니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참 결혼이라는 걸 두렵고 무서운 걸로 느꼈던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연애할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결혼한 이후에 문제가 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곤 하니까요. 두 사람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도 시댁이나 친정 등 외부적인 요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상대에게 전혀 다른 낯선 모습을 발견하거나 믿어왔던 모든 것이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잖아요. 정말 어디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었어요. 거짓말이길 바랬고 거짓말이어야만 하는 이야기들의 당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결혼 전 연애를 오래 하고 신중한 판단 뒤에 결혼을 결심한다고 해도 예외는 없었어요. 물론 앞서 제가 말한 사례들은 정말 운이 나빴던 사례들만 나열한 것이고, 실제로는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족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결혼 3주년이 된 지금 다행히도 바로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운이 좋아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다정한 남편을 만나 아직도 깨를 쏟아가며 연애 같은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고, 곧 있으면 아이도 가질 예정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저 같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많은 분들께 결혼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마냥 그렇게 철없이 굴 수는 없는 이유는 저 역시 처음부터 결혼이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어서였어요. 사실 지금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남편은 제 첫 번째 남편이 아닌 재혼한 남편이거든요. 그럼 제 첫 번째 결혼은 어땠냐고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 최악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바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돈도 모으고 이것저것 한다고 1년 정도 걸려서 연애는 총 2년 정도 했던 셈이죠. 저는 나름대로 신중하겠다고 식장 들어가 보기 전까진 모른다는 농담을 해가며 혹시나 남편이 이상한 기미는 없나, 성격이 나랑 정말 잘 맞는가에 대해 그 2년 동안 정말 치밀하게 저희의 관계에 대해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왜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없었냐고 물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 전남편과 저는 접점이 없는 채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어요. 심지어 소개를 해준 주선자도 저와 긴밀히 알던 사이가 아닌 우연히 1, 2개월 같이 일하게 됐던 언니였어요. 저를 정말 아끼거나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연애가 하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소개팅에서 눈이 맞아 만나게 된 거였죠. 전 남편과 잘 되고 나서는 주선자에게 밥을 한번 사주고, 그 뒤로는 조금 어색해져서 연락이 끊길 정도로 주선자와는 잘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음이 가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그렇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던 이유 중에
전에 했던 연애들도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제 마음을 주면 주는 만큼 상처가 배로 돌아오는 연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잘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 얼른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전 남편이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마자 얼른 결혼해서 안정적인 내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죠. 전 남편 역시 결혼은 빨리 하고 싶다고 했던 터라 저는 29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결혼이 결정되자마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줬어요. 저에겐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가장 절친한 친구였어요. 희선아, 나 결혼하기로 했어. 뭐? 결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니네 연애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근데 오빠나 나나 워낙 결혼 생각이 강해서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야, 아무리 그래도 네 나이에 결혼은 좀 아니지 않아? 요새 다 30살 넘어서 가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30살 넘어서 가는 사람도 많긴 한데 어차피 내년에 나 29살이야. 고작 1년 차인데 뭐 그렇게 일찍 가는 거라고? 그냥 갈 때 돼서 가는 거지. 그래도 니네 오빠야 좋을 때 가는 거지만 네 청춘이 아깝다. 야, 무슨 결혼하면 청춘 다 없어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고 축하나 좀 해줘. 너도 알잖아. 내가 중학생 때부터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니, 알지. 근데 무슨 1년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해. 나도 너네 오빠랑 이제야 겨우 막 친해졌는데. 물론 니네 오빠가 직장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당장 꿰차서 결혼해야 할 만큼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던데? 가장 먼저 축하해 줄 줄 알았던 친구는 오히려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기겁을 하며 말리더라고요.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다 이해했지만 그래도 너무 일방적으로 제 판단은 믿지 않은 채 남자친구를 깎아내리는 게 당시에는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너야 몇 번 안 만나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만 오빠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얼른 결혼하고 싶어서 이러지. 네 말대로 직장까지 좋고 결혼하기엔 오빠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야, 그래도 그런 식으로 눈 뒤집혀서 결혼하는 건 진짜 좀 아니지.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혼 많이 하는 줄 알아? 웬만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직 연애 많이 해본 나도 결혼을 안 했는데 갑자기 네가 웬 말이야? 연애 좀 더 해보고 결정해. 희선이는 중학교 때부터 날씬하고 비율이 좋아서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좀 살집이 있던 편이라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쪄있던 살을 빼며 천천히 연애를 시작한 것에 비해 희선이는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을 만큼 연애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지만 화법 때문인지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기엔 뭔가 본인이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곱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축하받고 싶어서 얘기해 주려고 달려온 거야, 희선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축하야 해줄 수 있지만 모르겠다.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니니까. 그렇게 한숨 섞인 희선이의 말을 끝으로 제 결혼 관련 이야기는 종료되었어요. 저는 그 뒤로는 뭔가 희선이에게 제 결혼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져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몇 달 뒤 희선이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군요.
너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어? 어? 뭐 그럭저럭. 결혼하는 과정에서 싸우고 파혼하는 커플도 많다던데? 너넨 괜찮아? 우린 아직 그런 건 없었어.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역할 분배는 다 얘기 잘 해놔서. 그래? 다행이네. 진짜 결혼하려나 보네? 진짜지. 그럼 가짜겠어. 얘 봐라. 아직 순진하네. 식장 들어가 보기 전까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평소엔 제가 나서서 다른 친구들에게 하고 다니던 농담인데 그 말을 제가 들으니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파혼할 걸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 말투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이런 문제로 희선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그러려니 못 들은 척 넘겼죠. 그러면 잠깐 머쓱해하다 다른 주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나나 결혼하기 전에 오빠랑 몇 번 더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우리 오빠를? 왜? 아니, 명색이 네 남편 될 사람인데 고작 두세 번 본 게 다잖아. 결혼 전에 부지런히 친해져 놔야 너 결혼하고 나서도 니네 집에 눈치 안 보고 자주 놀러 가지? 그런가? 그래, 난 친한 사이에 결혼했다고 남편 눈치 보여서 서로 집에 놀러 못 가는 거 좀 싫더라. 우린 그러지 말자. 너도 내 남자친구 바뀔 때마다 소개받았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지 뭐. 알겠어. 뭐 시간 내서 한번 같이 식사하자. 그 뒤로 전 남편과 희선이 이렇게 셋이서 모이는 만남은 결혼 전까지 서너 번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금방 친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둔 지 2달 전 희선이와 호캉스를 하기로 했어요. 야, 오늘 드레스 코드는 무조건 흰색이야. 흰색 옷 입고 와라. 알겠지? 알겠어. 저희는 호캉스나 여행을 할 때마다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었는데 이번에는 흰색으로 입고 오라길래 딱 눈치를 챘어요. 사실 저희는 친한 친구가 서로뿐이라서 왁자지껄한 파티 분위기의 브라이덜 샤워 같은 건 안 챙긴 줄 알았는데 뭔가 그 비슷하게 해주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흰 원피스 중 제일 화사한 흰색 트위트 원피스를 골랐어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이라 아껴 입던 건데 호텔에도 잘 어울리고 브라이덜 샤워에도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이라 이날을 위해 딱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옷을 챙겨 입고 호텔 앞에서 희선이에게 연락하자 희선이는 벌써 체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했죠. 1203호로 오면 돼. 천천히 와. 다 알고는 있지만 너무 가슴이 설레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브라이덜 샤워를 혼자 준비하려면 고생 꽤나 했을 텐데 정말 단짝 친구만한 사람이 없구나 싶었어요. 1203호 앞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희선이가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희선이를 본 순간 제 동공이 살짝 흔들렸어요. 얼른 들어와. 뭐해? 희선이도 마치기로 한 대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조금 기분이 이상했어요.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실크 드레스는 가슴 부분과 팔이 훤히 드러나는 민소매형이라 조금 노출이 있는 진짜 신부용 드레스처럼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머리도 로우번으로 틀어 말아 올려서 누가 봐도 제가 아니라 희선이가 신부 같은 모습이었어요. 기분이 순간 살짝 찜찜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준비해준 정성도 그렇고 브라이덜 샤워라는 게 원래 친구들도 신부처럼 흰 옷을 입고 즐기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야, 이거 뭐야? 그냥 호캉스 하자더니. 놀랬지? 어때? 솔직히 흰색 옷 입으라 할 때 눈치채지 않았어? 솔직히 눈치채긴 했어. 그래도 정말 고맙다. 너무 감동이야.
이걸 다 너 혼자 준비한 거야? 호텔 침대 위에는 꽃잎이 뿌려져 있었고 창문에는 예쁜 풍선들이 붙여져 있었어요. 테이블 한가운데 하얀색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나 혼자 준비를 못했지. 짜잔, 얼른 나오세요. 희선이가 구석에 있는 옷장을 향해 외치자 저는 어리둥절한 신경이 됐어요. 저희 사이에는 겹치는 친한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옷장 문을 열고 나온 건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이었죠. 오빠가 거기서 왜 나와? 짠, 왜 나오긴. 희선이가 도와달라 해서 나왔지. 겸사겸사 프로포즈도 해야 하고. 아깐 정신이 없어 못 봤는데 케이크 옆에 하얀 반지 케이스도 함께 놓여져 있었어요. 전 남편은 그걸 들고 저에게 걸어와서 반지를 껴줬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뭘. 아, 이럴 땐 눈물 한번 터뜨려 줘야지. 울어라! 울어라! 사실 남들이라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터뜨려야 할 타이밍이었겠지만 저는 이미 상해버린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동성 친구도 본인 남자친구도 아닌 제 남자친구를 호텔방에 데려와 단 둘이 방을 꾸밀 생각을 한 건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저렇게 몸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서요. 아무리 저를 위한 자리를 꾸며주기 위해서였다지만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둘이 연락이 닿았어야 했을 텐데 두 사람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도 이 상황에 정색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고생한 정성을 봐서 저는 내내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야, 기념사진 찍어야지. 얼른 일로 와. 그래. 야, 오빠를 가운데 세우자. 오빠 혼자 까만 옷 입고 있는데 가운데 세우는 게 사진이 더 이쁠 것 같아. 그래, 뭐 그러자.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려다 보니 그 시간이 다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도 친구가 사진은 남자친구를 가운데 두고 찍자고 해서 나중에 사진을 확인해 보니 둘이 신랑 신부고 트위트를 입은 저는 하객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디 자랑하려고 올릴 만한 사진도 못 되는 것 같아 그 사진들은 그냥 처박아만 두었어요. 어쩌면 결혼식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찜찜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신부 같은 차림의 친구와 물론 잠깐이겠지만 그런 친구와 단둘이 호텔에 있었던 남자친구라니. 아무리 저를 위해 그랬다고는 해도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저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걸 부정하게 되는 꼴이라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을 남기고 저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혹시 모르니 결혼 후엔 조금 친구와 남편이 불필요하게 자주 만나게 되는 걸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엮여서 남편과 관계가 나빠지는 건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런 노력을 한 게 의미 없을 정도로 저는 빠르게 이혼했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친구 때문은 전혀 아니었고요. 막상 결혼해보니 시댁이 유별났어요. 유별나도 그렇게 유별날 수가 없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별다른 이상한 낌새를 못 챘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5만 가지 간섭이 날아들었거든요. 제 옷차림, 헤어스타일부터 심지어는 저희의 결혼기념일 여행 장소까지 정말 간섭을 안 하는 곳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폭발했던 건 결혼 1주년 여행을 다녀온 뒤였어요. 여행을 다녀온 다음 주가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겸사겸사
어머님 아버님 여행 선물도 사들고 방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간섭을 시작하셨어요. 너는 무슨 유부녀가 여행에 이런 원피스를 입고 다녀오니? 유부녀가 좀 유부녀답게 단정하게 참하게 입어야지. 해요 어머님. 여행지 가서는 다 이렇게 입어요. 누가 여행지 가서 이렇게 입어? 남자 꼬시려는 젊은 애들이나 이렇게 입는 거지. 이미 결혼한 내 신랑 꼬셔서 뭐 하려고? 뭐 가서 임신이라도 해오려고 했니? 갑작스러운 임신 타령에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니네도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슬슬 이세 계약하려는 거 아니니? 그렇다고 해도 이런 옷차림은 좀 그렇구나. 내 며느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노골적인 옷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서. 아, 네. 그래서 관계는 했고? 어머님, 무슨 그런 걸 물어보세요. 왜? 부부끼리 관계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뭘 별거라고? 이런 것도 못 물어보게 하니? 아니,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죠. 세상에 어떤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너는 무슨 젊은 애가 나보다도 보수적이니? 그 정도는 서로 물어볼 수도 있지. 이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죠. 정말 어머님 쓸데없는 간섭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뭐?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대체? 솔직히 그동안 만날 때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는 것도 지쳤는데 하다못해 저희 부부 생활까지 대놓고 간섭을 하고 질문을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화를 내는데도 뭐가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는 듯한 뻔뻔한 태도를 보자 앞으로도 전혀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이란 놈은 제 부모라면 아주 껌뻑 죽는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효자였어요. 제가 수치스러움에 길길이 날뛰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만 있더니 집에 와서는 부모님 편을 들더라고요. 뚜껑이 열릴 대로 열렸던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간 화병 나서 일찍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이가 없을 때 빠르게 이혼을 했죠. 제가 이혼 소식을 털어놓자 누구보다 기뻐한 건 희선이었어요. 희선아, 나 이혼해. 뭐 이혼? 너 결혼한 지 이제 1년 좀 넘은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안 맞으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잘 생각했다. 축하해. 응? 제가 왜 이혼하는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고 희선이는 대뜸 축하부터 해주더라고요. 그 애가 그 순간 너무 환하게 웃어서 솔직히 너무 당황했어요. 마치 제가 이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뭘 그렇게 축하까지? 너 뭐 내 전 남편한테 들은 거라도 있어? 응?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전부터 걱정했잖아. 너 너무 빨리 결혼한다고. 그렇게 상대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결혼은 끝이 뻔하지. 내가 늘 말했잖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뻔하지 뭐. 그제서야 제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이상할 정도로 반대하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순진하게도 갑자기 그때를 떠올리자 희선이가 정말 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반대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떨떠름해하고 나쁜 소식을 전하니 기뻐했던 것뿐인데 그땐 이혼으로 인해 외롭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어 어디에라도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죠. 제가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안 좋게 헤어지고 나서
제 절친한 친구까지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정말 네 말이 맞았네.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걸 그랬나 봐. 그치? 우리 나이에 뭐가 그리 급하다고. 괜히 성급하게 갔다가 이혼녀 타이틀만 달았잖아. 너 우리나라에서 이혼녀가 어떤 취급받는지는 알지? 결혼을 미루고 미루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건 괜찮아도 이미 갔다 온 사람을 누가 좋아해? 만나도 같은 돌싱밖에 더 만나겠어? 그때 내 말 좀 귀담아 듣지. 어쩌려고 그러냐? 그럼 어떡하라고. 안 맞는 사람 옆에서 평생을 참고 살 순 없잖아. 뭐, 그건 그렇지. 내 말은 잘했다고. 어쨌든 이혼은 잘했어. 아직 젊은데 네 앞으로가 걱정돼서 그러지.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자 친구는 걱정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을 멈추긴 했지만 기분이 묘하게 나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로는 딱히 친구와 거슬릴 만한 불편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와 가깝다면 좀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소식을 전한 뒤로는 모종의 불편한 사건들로 인해 거리를 두고 소원해졌던 사이가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지니 예전처럼 편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어쩐지 어릴 때 늘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희선이는 결혼 정년기가 되자 막상 마음을 못 붙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다 금방 헤어지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그래도 희선이 곁엔 늘 제가 있었고 돌싱이 아닐 때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었던 저에게 돌싱이 된 후 멀쩡한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끈끈해졌죠. 물론 제가 운 좋게 다시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건 다 제 착각이라는 걸 깨달았지만요. 희선아,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뭐라고? 정말이야? 어떤 사람? 어디서? 아,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생각도 깊고 배려심도 몸에 배어있는 분이야. 나보다 연상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뭐?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데? 그런 모임에서 만난 거면 보나마나 많겠네. 야, 아무리 네가 돌싱이고 더 이상 조건 따질 거 없다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는 좀 그렇지 않아? 나중에 병수 받을 일 있어? 야, 너는 무슨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나랑 3살 차이야. 아, 그래? 직업은? 그런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데 신상은 확실한 거야? 요새 이상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직업은 약사야. 약국에서 일하는 것도 본 적 있어. 걱정 마. 나도 한번 대어봤는데 이번엔 성급하게 그럴 일 없어. 결혼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그냥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 솔직히 말하면 직업을 말하고 나면 친구가 별 말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친구가 옛날부터 자기는 약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약사 남편을 만나서 자기는 약국 알바나 하면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친구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뭐? 약사? 약장수? 하, 진짜 내가 미치겠다. 이러면서 뭘 너를 믿으래. 그거 알아? 한 번 똥차 만난 사람들은 다음 사람을 만나도 그 다음 사람을 만나도 똥차만 만난대. 애초에 눈이 낮으니까. 똥차 컬렉터라고 들어봤지?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너 그거인 것 같다. 너 이제 내 허락 받고 연애해.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나 한번 보여줘봐. 뭐? 아니 너도 약사랑 만나고 싶다고 노래 부를 땐 언제고 갑자기 이제 와서 약장수래. 그거랑 같아? 그리고 그건 옛날 생각이고 차라리 네 전남편 같은 대기업 직장인이 낫지.
갑자기 무슨 약사야. 진짜 너 이제 불안해서 안 되겠다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새로 만나는 사람이랑 당장 날 잡아. 그땐 제가 이혼한 지도 3년이 지난 때였어요. 이혼하고 2년 정도는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드니 연애가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돌싱이니 그 점이 걸려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 끝에 남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히 그걸 이해해줬고 이제야 안정적으로 만나보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친구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고 전 결혼도 친구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추진했다가 결국 결과가 좋지는 않았으니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만 이번에 만나는 분에 관해서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저 남편은 연애할 때도 부모님을 워낙 애틋하게 생각하고 가족끼리 비정상이다 싶을 만큼 끈끈해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난 남자친구와는 제대로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물리적으로 부모님과는 독립된 삶을 살아왔고 경제적인 독립도 꽤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애초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애착이 많은 타입도 아니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고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만나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친구에게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순 없으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냥 만나서 괜찮은 사람인 걸 한 번에 증명해 보여야겠다 싶었어요. 그만큼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독서 모임 멤버들 사이에서만 봐도 그랬거든요. 유쾌하고 매너 있고 친절한 남자친구를 한눈에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새로 만난 남자친구에게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희선이는 처음 보자마자 남자친구의 준수한 외모에 살짝 놀란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분위기가 풀어지자 천천히 질문이 오가기 시작했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쪽도 돌싱이죠? 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라서 친구를 막았어요. 저 때문에 괜히 남자친구까지 돌싱으로 보는 게 남자친구 입장에서 꽤 불쾌할 것 같았거든요. 왜? 이렇게 괜찮은 분이 돌싱이랑 만나는 거면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든지. 불쾌했다면 죄송해요. 정말 괜찮은 분 같아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지연이가 돌싱인 거 몰랐던 건 아니시죠? 네, 진작 들었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있나요? 그럼 지연이 왜 만나세요? 돌싱도 아니신데 만나기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결혼이요? 뭐가 문제인데요?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초혼인 아들이 돌싱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다고 하면. 반대는요. 부모님은 제 선택을 믿어주실 텐데요. 이 사람 아이라도 있었다면 양육권 문제 때문에 조금 복잡해졌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솔직히 감동받았어요. 저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내심 그 부분을 걱정했었거든요. 게다가 희선이가 만나자마자 그런 질문을 할 건 예상을 못해서 당연히 남자친구도 어버버하거나 당황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작에 다 생각해 봤다는 듯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대답에 묘한 감동을 받았죠. 놀란 건
희선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괘씸한 질문들이었어요. 초면부터 무례한 내용으로 질문한 건 둘째치고 하나같이 저를 걱정하는 듯 돌려가는 내용이더라고요. 나중에 질문들을 곱씹어보니 제가 남자친구에게 돌싱인 걸 숨기고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걸 깨닫자 분노가 치밀었지만 따져 묻기엔 타이밍이 좀 늦은 느낌이었죠. 내 남자친구 어땠어? 뭐 나쁘지 않더라. 그래? 그치? 우리 모임 사람들도 다들 좋아해. 근데 조심해. 아직 모르는 일이야.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말고 천천히 지켜봐. 저렇게 결점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희선이는 이미 돌싱인 저보다 경계심이 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끊임없이 제 남자친구를 조심하라는 말만 했어요. 하다못해 제가 남자친구에게 기념일 선물로 값비싼 선물을 받고 나중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남들은 부러워하고 축하해주는 마당에 혼자 거의 경기를 일으켰죠. 야, 아무래도 그 남자 이상해. 네가 뭐라고 그렇게 돈을 펑펑 써? 솔직히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하고 있었던 것만 봐도 하자 있어 보여. 네가 모르는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약 사면 선짜리도 엄청 들어왔을 텐데 돈으로 환심사려는 것 같아. 제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축하해주긴커녕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니 점점 더 희선이가 만나기 싫어졌어요. 희선이하고만 있으면 한없이 안정적인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에 흐릿한 안개가 끼고 불안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저를 늘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친구에게 집중하고 싶더라고요. 만약 이번에도 제가 이 남자와 잘못된다면 그땐 정말 제 자신을 탓하기로 하며 서서히 희선이와의 만남을 줄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재혼을 하게 됐죠. 집안에선 당연히 돌싱인 저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워낙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일을 잘 헤쳐나가는 이미지를 심어준 탓인지 그리 크게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아들의 결정이라면 무조건 믿어주시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제 인생에 다신 없을 줄 알았던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청첩장을 전달했을 때도 희선이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저를 비아냥댔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이라고 결혼식을 2번이나 올리니? 남사스럽게. 나는 재혼이어도 남편은 초혼이니까 식을 생략하긴 미안하잖아.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니까 참석은 하겠다만 나 너 첫 번째 결혼식 때 축의금 많이 했던 거 기억나지? 나 그만큼은 못해. 그때 낼 만큼 냈으니까 이번엔 기본 밥값 정도만 낼게. 그래, 와주는 게 어디야. 그냥 와서 나 새 출발하는 거 지켜보고 맛있는 밥 챙겨 먹고 가. 결혼식을 2번 하는 바람에 제 지인들이 저에게 축의금을 2번이나 하게 된 건 정말 미안한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초대하는 지인들에게는 밥값 이상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제일 친하다는 친구가 먼저 저리 딱 잘라 말하니 조금 섭섭하기는 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반응이 정말 한결같이 제 새 출발을 응원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 탓이니 어쩔 수 없지 하는 심정이었어요. 이미 한번 결혼 생활을 실패한 친구의 새 출발을 마음 놓고 축하해 달라기엔 제가 너무 신뢰를 잃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도 막상 제가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희선이도 저와 제 남편에게 마음을 열겠지 싶었어요. 어쨌든 저의 가까운 사람이라 믿었으니까요.
다행히 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행복하다 못해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섬세했고 사소한 걸로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라 자주 싸운다는 신혼 때에도 싸우기는커녕 연애 때보다 더 사이가 좋았어요. 가끔 희선이가 결혼 생활이나 남편 얘기를 물으면 과장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줘도 너무 남편 자랑만 했나 싶을 만큼 행복한 결혼이었죠. 나 재혼 정말 잘한 것 같아. 원래 결혼 생활이 이런 거구나 싶어. 처음엔 왜 그렇게 힘들었던 건지. 네가 처음에서 힘들었을 수도 있어. 사실 난 둘 다 만나본 사람으로서 전 남편 그 오빠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아우,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난 그 사람만 떠올리면 치가 떨리니까. 왜? 지금 남편은 외모만 그럴듯하지. 성격은 전에 오빠가 훨씬 유쾌하고 좋은데? 야, 지금 내 앞에서 그 인간 칭찬하는 거야? 그렇게 괜찮아 보이면 너 가지든가. 하루는 갑자기 제 앞에서 전 남편을 칭찬하는 친구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친구는 제가 이혼한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긴 했지만 제가 이혼을 했을 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현 남편을 전 남편과 비교하며 전 남편 칭찬을 하더라고요. 처음에야 얘가 전후 사정을 잘 몰라 그러나 보다 싶었지만 다 끝난 얘기를 굳이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 대충 넘겼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서 홧김에 그런 말을 했죠. 그동안 아닌 척 참아왔지만 저도 친구에게 쌓인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연 끊을 각오로 그렇게까지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친구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 뒤로 저희는 헤어질 때까지 꽁한 분위기로 어색하게 있었어요. 그 뒤로 한 1년쯤 형식적인 연락만 주고받을 뿐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지 않게 되면서 천천히 멀어졌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1년 뒤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아, 나 희선이야. 잘 지내지? 우리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한번 만날래? 너한테 새로 전해줄 소식도 있고 해서. 그래? 그러자. 우리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되긴 했다. 언제 볼까? 그렇게 오랜만에 약속이 잡혔을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만나자마자 희선이는 제게 흰 봉투를 내밀었어요. 나 결혼해. 뭐? 난 네가 연애하는지도 몰랐는데 왜 말 안 했어? 우리가 뭐 그동안 연락을 했어야 말이지. 그래도 이런 건 말을 좀 하지. 청첩장을 열자 신랑 이름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는데 친구 옆에 다정하게 웃고 있던 건 제 전 남편이었어요. 야, 너 이 인간이랑 결혼해? 네가 나 가지라며. 생각해보니까 진짜 괜찮은 거야. 전에 셋이 만났을 때 난 오빠랑 성격 잘 맞는다 생각했거든. 야, 그런다고 진짜로 만나? 너 나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 이 인간은 내 전 남편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네 현 남편이랑 잘 된 것도 아니고 너 결혼 생활할 때 같이 불륜한 것도 아니고 서로 헤어지고 잘 된 건데 뭐가 문제야? 뭐라고? 왜? 이제 와서 질투나니? 나도 좀 행복해지자. 돌싱인 너도 괜찮은 남자 만나서 잘 사는데 나라고 행복해지지 않을 이유 있어? 아니, 누가 너보고 행복해지지 말래? 왜 하필 이 인간이냐고. 왜긴, 내 눈엔 이 남자가 제일 괜찮아 보였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도덕적으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 솔직히 결혼식엔 너 부르지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내 결혼식에 축의한 게 얼만데
불러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가 우리 두 사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축사를 맡기기엔 딱이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씩 웃는 희선일 보니 그동안 얘가 저한테 해왔던 모든 애매한 행동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만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사실은 본인이 제일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본인보다 제가 행복해지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질투하는 애였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 그동안 당했던 모든 불쾌한 일들이 한 번에 몰려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복수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 알겠어. 니네만큼 내가 잘 아는 부부도 없긴 하겠다. 축사할게. 저를 정말로 호구로 아는 건지 축사까지 맡기려는 뻔뻔함이 기가 막히면서도 이게 기회다 싶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저는 그 친구가 제 브라이덜 샤워 때 그랬던 것처럼 어깨 노출이 있는 화이트 오프숄더 원피스를 입었어요. 상의가 오간자로 장식되어 있어 미니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죠. 헤어도 신부처럼 로우번 스타일로 말아 생화 장식을 꽂았고 화이트 다이아로 장식된 화려한 목걸이와 진주 귀걸이를 하고 제가 결혼할 때 신었던 웨딩 슈즈를 신었어요. 메이크업도 샵에 가서 일부러 신부 메이크업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죠. 제가 사연을 말하니 분노한 샵 언니들이 최선을 다해서 화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저를 꾸민 후 결혼식장엔 최대한 늦게 도착했어요. 축사를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일찍 가는데 제가 최대한 늦게 갔으니 많이 쫄렸을 거예요. 전화가 빗발치다가 하객들을 응대하느라 바빴는지 결혼식 30분 전엔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결혼식 10분 전에야 도착한 제가 나타나자 친구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너 옷차림이 그게 뭐야? 어떻게 친구 결혼식에 그렇게 입고 와? 뭐가? 오늘은 네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내 전남편 결혼식이잖아? 원래 전남편 결혼식엔 다들 이 정도는 입고 와주던데? 뭐가 잘못됐어?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하객이라고 생각했는지 사진사가 서둘러 사진을 찍었고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셔터가 눌리는 순간 저를 발견한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걸 봤거든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라서요. 신랑 어머님, 지금 바로 가셔야 합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려던 어머님은 결혼식 진행 요원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어요. 바로 화촉점화를 준비하셔야 하니 저에게 뭐라 할 시간 따윈 없으셨던 거죠. 저는 표정이 구겨진 친구의 얼굴을 보며 비웃어준 뒤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축사 차례가 되자 친구가 위기를 느끼고 전달했는지 사회자가 급하게 다른 친구를 호명하더라고요. 그래도 축사시켜달라고 해볼까 고민했다가 관뒀어요. 지금 제 옷차림을 힐끗거리는 하객들만 봐도 복수는 충분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남편 쪽으로 다가가자 전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당신 여긴 어떻게? 그런 건 초대한 내 신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요망한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머님, 아니 이제 이혼했으니까 아줌마인가? 아줌마 새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 왜 있나? 저를 보고 잔뜩 열받은 예전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하객들이 대충 저희 관계를 눈치채고는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희선이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 결혼식은 와야겠고 꼴 보기 싫은 전남편 결혼식인데 복수는 해야겠으니 이런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사진 한 장 정도는 괜찮죠? 제가 남편 옆에 서자 사진가도 당황했는지 자꾸 저를 뒤로 보내려고 하길래 전남편 팔짱을 꺼버렸어요. 희선아, 우리 예전에도 오빠랑 셋이 이런 사진 찍은 적 있잖아. 옛날 생각난다. 그치? 저 미친 게? 결국 희선이는 제 얼굴에 부케를 던져버렸고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만하면 충분히 결혼식은 망친 것 같아 부케를 주어 전남편 품에 안겨주고 저는 유유히 식장을 떠나왔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그 애를 이제서야 제 삶에서 깨끗이 떼어냈다는 생각이 드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희선이를 떼내고 지금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들과 다정한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삶을 갉아먹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은 괜찮은 방향을 가고 있어도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 결국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니까요. 여러분은 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돌싱이자 엄마입니다. 저는 결혼이 다른 또래에 비해 늦었어요. 뭐 요즘은 결혼을 많이 늦게 한다고 하니 35살이면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던 터라 저는 늘 늦은 감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과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혼은 빨리 하고 싶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 제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라 대학 졸업 후 사법고시 공부하느라 남자 만날 기회가 잘 없었어요. 뭐 짧게는 틈틈이 연애 비슷한 걸 하긴 했지만 역시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3달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 배지를 달고서야 저는 연애다운 연애를 할 수 있었는데 제 연애 상대는 저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기껏 어렵게 변호사까지 됐는데 왜 주변에 널린 다른 변호사나 판사, 검사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고 사무장을 만나냐고 제가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변호사라는 것을 빼면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제가 그 희박한 확률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작은 지방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그동안 제 공부 뒷바라지 하신다고 모아둔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제가 다달이 얼마씩 보내려고 하면 그건 극구 사양하셨는데요. 자식한테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 저희 부모님은 저만 잘 살면 된다고 그 어떤 것도 저한테 바라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버는 돈 아끼면서 좋은 남자 만나면 시집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늘 한결같이 조건이 아닌 사람의 성품을 보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혼해서 최악의 관계가 되었지만 연애할 당시 전 남편은 저와 저희 집에도 지극정성이라 저희 부모님이 마음에 쏙 들어하셨는데 그 정도로 전 남편은 싹싹하고 사소한 것도 잘 기억해 챙겨주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 남편과 함께 있으면 편하고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곤 했는데 그러다 점점 제가 더 전 남편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2살 많고 자신의 상사급인 변호사다 보니 호감은 있어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눈치였는데 제가 그걸 보다 못해 먼저 다가갔어요. 그러니 그제야 남편도 기꺼이 용기를 내더군요. 그렇게 순식간에 저희는 소위 말하는 불이 붙었고 2년 조금 못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워낙 전 남편을 좋아했던지라 두 팔 벌려 전 남편을 당신의 사위로 환영하셨죠. 그리고 그런 환영은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은 딸이 없어서 늘 저 같은 딸이 갖고 싶었다며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저는 순진하게도 이런 시어머니시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네요. 전 시댁은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는 S전자 대리점을 하고 계셨는데 수입이 점차 줄고 20살 이후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전 남편의 남동생인 도련님이 학교 다니면서 사고를 빵빵 치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건물 하나를 다 쓰시던 전 시부모님은 어느 골목에 잘 뛰지도 않는 위치로 가게를 이전해야 했고 그때부터는 거의 인맥장사나 다름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빚이 없다는 거였죠. 저희 시아버님이 대출 보증 연체 이런 거라면 아주 치를 떠셨거든요. 그냥 오래됐지만 30평대 자가인 빌라에서 평균적으로 연 3, 4천 수입으로 그럭저럭 먹고 사시는 걸로 시아버님은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시아버님이 에어컨 설치 일을 하셔서 그나마 그 정도로 버는 거라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님이 그런 자신들의 수입과는 별개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걸로 시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 남편이 성인이 된 이후엔 시아버님 몰래 시어머님 핸드폰 요금도 내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융통해서 드렸다고 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싸우지도 않고 집안이 평화로우니 편한 길을 선택한 거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으니 그 여파는 저한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죠. 한 번은 결혼 준비로 바빴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 찾아오셨거든요. 얘아가 사실 내가 고민이 하나 있어. 고민이요? 무슨 고민이신데요? 실은 우리 근석이가 워낙에 지 엄마를 끔찍하게 여겨서 지 아빠 몰래 핸드폰 요금도 내주고 나 어디 가면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가면 아무래도 내가 그것들이 끊길까봐 걱정이 되지 않겠니? 물론 우리 착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 며느님이 그깟 돈에 째째하게 굴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그 돈이 없으면 사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 너도 들어서 알지? 내가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노래교실도 다니고 항공무용도 하잖아. 근데 그것들이 다 돈이 필요한 거라.
아,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지금 근석 씨한테 받고 계신 건 계속 받았으면 하시는 거죠? 그래. 역시 똑똑한 변호사라 그런지 말귀도 잘 알아듣고. 설마 결혼했다고 매몰차게 뚝 끊어버리진 않을 거지? 너도 이제 겪으면 알겠지만 네 시아버지가 아주 돈이라고 하면 치사해. 나 아직도 가계부 써서 검사 받는다. 같이 일해도 용돈 한 번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결혼했어도 그걸 갑자기 끊을 수는 없죠. 대신 더 달라는 말씀은 안 하실 거죠? 뭐? 그거야 나도 모르지. 내가 변호사 며느리 얻는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주변에서 한턱 쓰라고 난리거든. 그럼 아무래도 지금 받고 있는 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더 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네가 눈치껏 나 뭐 있을 때 조금만 더 챙겨다오. 막말로 우리 아들 너보다 나이도 어리고 착해서 딴짓 안 할 거고. 그런 남편감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너도 굳이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네? 그야 근석 씨가 사람이 좋아서. 그거 봐. 내 아들이 비록 너처럼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대 나왔고 웬만한 변호사는 뺨치지 않니? 근데 나는 내 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나는 오히려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내가 우리 며느리 평생 예뻐하고 진짜 딸처럼 아껴주마.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 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미련하게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남편한테 아주 푹 빠져 있었을 때라 제 이해심이 태평양보다도 넓을 때였거든요. 거기에 그 당시 제가 맡았던 사건들이 전부 이혼 소송들이었는데 세상엔 정말 별스러운 시어머니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 정도는 귀엽게 봐줄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고 제 일이 되는 순간 사소한 작은 거라도 그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고마워하며 저와 저희 집에 한 번이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까지 했으니 저희는 우여곡절이 한 번 있긴 했지만 무사히 결혼식까지 할 수 있었죠. 왜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은 있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앞서 우여곡절이라고 말한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요. 저희 시부모님이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신혼살림 중 가전제품은 시댁에서 장만하려고 했는데 내심 시부모님이 가격을 좀 좋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뭐라도 하나 정도는 챙겨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했던 저였는데 돌아온 결과는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었어요. 제가 알아본 견적보다 훨씬 비싼 물건들로 푸쉬하셨는데 이유는 빤했죠. 예, 가전제품은 한 번 사면 10년은 넘겠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걸로 하는 게 남는 장사야? 라며 TV며 냉장고 등 제일 크고 제일 신상으로 리스트를 뽑으셨는데 문제는 바보 같은 남편이 시어머님께 자기 카드를 드렸다는 거예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님이 알아서 결제해 주시겠다고 카드를 달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님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남편 카드로 그것들을 전부 할부로 결제했더군요. 그 덕에 그 카드값 갚느라고 저와 남편이 생활비도 줄여가며 1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해야 했어요. 할부 기간 12개월이었거든요. 저는 홧김에 남편 카드니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별 다른 걸 쓰지 않아도 할부 때문에
월 200만 원씩 나오는 남편 카드값을 어찌할 수는 없겠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아주 떼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 수입이야 자기가 대충 알고 있었고, 제가 변호사라고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변호사는 맞지만 저도 월급 받는 직원이라 그 정도씩은 벌지 못했거든요. 가끔 힘든 사건 맡아서 승소하면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긴 했지만 막내 변호사인 저한테 그런 기회는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다른 회사 다니는 며느리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괜히 몸살인다고 생각하시는 듯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금전적인 요구는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여느 또래의 분들과 다르게 기계 욕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보통은 기계가 어려워서 맨날 기계만 쓰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머리가 좋으신 건지 기계 사용법을 아주 귀신처럼, 어쩔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잘 다루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기계를 잘 다루다 보니 미용 기계부터 시작해서 핸드폰까지 아주 유행에 민감하셨어요. 아무리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도 보통은 할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참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는 법이 없으셨죠. 요즘 핸드폰 기술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사진을 찍으면 바로 티가 나. 그래서 내가 옛날 핸드폰을 못 쓴다니까. 이거 봐라. 화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니? 좋은 거 하나라도 부지런하게 더 쓰고 죽어야 억울하지 않지. 요즘 애들은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약금까지 내면서 핸드폰을 바꾸시는데,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으로 무슨 소액 결제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한 달에 시어머니 핸드폰 비용으로만 월 50은 거뜬하게 넘었는데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걸 전부 내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답답하게도 이런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우리 엄마한테 핸드폰비 못 내드린다고 말을 하라는 거야?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다. 핸드폰 비용은 원래 내가 총각 때부터 내줬던 건데 결혼했다고 그걸 어떻게 못하겠다고 해. 그리고 자기도 결혼 전에 우리 엄마한테 핸드폰 비용은 계속 내주겠다고 말했잖아. 사람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 그것도 변호사가? 여기서 변호사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그때는 소액 결제도 안 하셨잖아. 근데 이렇게 위약금에 소액 결제까지 한도 꽉 채워서 하시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 지금 어머님 핸드폰 비용이 우리 두 사람 핸드폰 요금보다 훨씬 많아. 그거 알고 말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는 15만 원 안으로 줄이시라고 해. 당신이 총각 때 들였던 금액대가 그 정도잖아. 나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거야. 아니면 앞으로 15만 원 이상 나오는 돈은 자기한테 주는 거에서 빼고 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뭐?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자기도 우리 엄마한테 직접 말 못하겠으니까 나한테 시키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자기가 해야지. 자기 말 잘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는 그냥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로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용돈?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지금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걸핏하면 모임 있다고 돈 달라고 하시지. 어디 가신다고 옷 사달라고 가방 사달라 하시지. 이러실 거면 차라리 그냥 한 달에 2, 3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게 나아. 핸드폰 요금도 아예 안 내드리고. 진짜 자기 이렇게 나올 거야? 장인 장모님이라고 생각해봐.
나 좀 서운하려고 그런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막 명품을 사달라고 하진 않잖아. 그리고 모임 있다고 1, 20만 원 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저는 남편의 계속되는 답답한 말에 더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종족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른 인간인데 어째 남편이라는 사람이 꼭 그런 사람 같았어요. 딱히 효자도 아니면서 제가 자기 엄마 씀씀이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을 보니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였는데요. 저희 시아버님도 시어머니가 써봤자 얼마나 쓰냐며 가급적 다 맞춰주길 바라셨어요. 그게 남들 보기에도 좋더나? 와, 그땐 제가 제대로 이 집의 호구가 된 기분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임신까지 한 거 있죠. 가뜩이나 시댁이랑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애가 생기니 그때는 기쁨보다도 당황스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 사이에 저희를 닮은 아이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라 저는 애써 좋은 생각만 하고 가급적 아이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했는데 그때 생각한 게 그냥 시어머니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드리자 하는 거였네요. 뭐 솔직히 거의 포기한 거였죠. 남편도 저한테 아깝냐고 이야기하는데 저 혼자 끙끙거려봤자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자기의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냥 제 돈은 뒤로 살짝 빼고 남편 돈으로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건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은 어느 정도 편해지더군요. 뭐 우리 며느리 최고라는 칭찬은 덤이었는데 솔직히 그 소리가 좋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를 잘못 길들인 원인이라는 건 몰랐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저는 이혼의 수순을 밟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다 보니 저는 시어머님 생신도 한 번이 아닌 2번씩 챙겨드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한 번은 가족들과 하는 생일이었고 또 한 번은 시어머님의 친구들과 하는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장소부터 이벤트까지 무슨 칠순잔치도 아는데 시어머니는 바라시는 게 많았고 저는 그냥 이벤트 업체에 의뢰해서 시어머니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드렸는데 그때도 저는 그렇게 최고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돈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우습게 깨졌어요. 거기에 생일 파티만으로 만족할 시어머니가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고가의 선물도 바라셨고 그 선물은 툭 까놓고 당신이 갖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걸 사드리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꿔가며 자랑을 이어가셨는데 그게 저희 시어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사진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면 자랑할 선물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그게 다 망할 사진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 밑에 글귀도 정말 가관이 아니었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우리 며느리가 사준 선물, 모처럼 우리 며느리랑 데이트, 친정엄마보다 내가 더 좋다는 울며느리, 나도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이런 문구를 확인할 때면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러졌어요. 아무렴 제가 친정엄마보다 자기가 더 좋다고 했겠어요. 이 메신저 문구를 저와 남편도 보는데 시어머니는 진짜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이더군요. 이 정도면 심각한 정신병 아닌가요? 그리고 그 망할 자랑용 사진 때문에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에게 선물을 요구하시거나 어딜 가야만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해가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그건 그런 걸 남편과 시아버님은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참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는데 제 속만 뒤집혔죠. 그런 와중에 저는 어려운 사건을 맡게 되었고 거의 퇴근도 못하고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들을 체크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그 즈음에도 여지없이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징징거림이 시작됐어요. 날이 좋은데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야 한다는 거였죠. 메신저 사진을 바꿔야 하니까요. 어머니, 제가 요즘 임신 초기라 몸도 별로 안 좋고 일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곳으로 아버님이랑 다녀오시는 거 어떠세요? 뭐? 지금 나더러 네 시아버지랑 다녀오라고 했니? 예, 나는 혼자 갔으면 갔지. 난 네 시아버지랑은 요한 마트도 안 가는 사람이야. 나는 너랑 가는 게 좋은데 너는 내가 귀찮니? 귀찮은 게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안 나서요. 그래도 주말엔 쉬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일만 하고 살아?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닌 너랑 가고 싶다. 그래도 네가 사진도 잘 찍어주고 네 차는 편하잖아. 우리 아들도 사법고시 패스했으면 로펌에서 차도 사주고 했을 텐데. 네 차 타고 가야 네 차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거 올려서 자랑하지. 그러지 말고 너도 바람 쏠 겸 설악산 가자. 지금 설악산 단풍이 그렇게 멋지대. 설악산요? 어머니, 그건 진짜 무리예요. 그러시면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경비 드릴게요. 예, 너는 돈이면 다인 줄 아니? 나는 너랑 가고 싶다고. 이렇게 며느리가 시엠이 마음을 몰라줘요. 너 이제 애 낳으면 애 핑계로 더 나랑 안 다녀줄 거잖아. 나처럼 며느리 좋아해주는 시어머니가 또 어딨다고? 아, 진짜. 그때는 그냥 무관심한 시어머니를 둔 다른 직원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건 뭐 2번 좋아했다가는 남편이 아닌 자기랑 살자고 할 판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질 수는 없었어요. 일단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은 어쩔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는 계속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거시더군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가 날아왔는데 내용은 대략 자기는 며느리와 좋은 시간 갖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게 유일한 낙인데 그걸 몰라줘서 자긴 너무 서운하고 우울하다고 하는데 저는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답장 쓰고 싶었지만 그건 차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똑같이 퇴근 못하고 있는 남편을 불러 하소연하듯 얘기했는데요. 남편은 그때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왜 처음부터 우리 엄마를 그렇게 길들였어? 그건 다 자기 때문이야. 자기도 솔직히 좋은 며느리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기가 좋다는데 어떡해? 그냥 사랑받는 며느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좀 맞춰줘. 이젠 나도 중간에서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길들였다는 거야? 내가 핸드폰 요금부터 하나하나 따졌을 때
자기,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사람 치사하게 만들었었잖아. 그래서 해달라고 하시는 거 그냥 다 해드렸었는데 이젠 나 때문이라고? 자기, 내가 힘든 건 진짜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재판 준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바쁜데. 재판 준비 뭐? 자기 혼자 해? 나도 같이 하잖아. 뭐야? 지금 자기가 변호사라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내가 언제? 남편은 연애할 때는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제가 변호사라 사무장인 자기를 무시한다는 듯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이미 제가 변호사고 자기가 사무장이라서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연애할 때는 세상 그렇게 좋은 남자인 척 저와 저희 집에 잘 하더니 저런 열등감을 품고 있을 줄이야. 저는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그런다고 이제 와서 뭘 어쩔 수 있나요? 이미 저희 부부에겐 곧 태어날 생명이 존재했고 제 안에는 그래도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어서 관계를 잘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 노력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자랑질 맞춰주는 게 성격상 잘 맞진 않았지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제 험담을 하시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남편이랑 시어머니 일로 다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저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어머님도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와 어울려 다니시는 그 친구들이 문제더군요. 시어머니와 친하고 그래서 자주 본다는 그 친구들은 그렇게 모이면 자랑 배틀을 시작하시나 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약사 며느리, 교사 며느리를 두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주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변호사라는 이유로 저 사람들 앞에서 꿀리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인지 늘 저한테 분발해야 한다며 저를 옥죄셨어요. 아니, 제가 왜 그 얼굴도 모르는 며느리들과 경쟁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정말 그렇게 다 해주는지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가게 이전하고 한동안 대인 기피증 같은 게 걸려서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했어. 근데 자기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 사람들이 변호사 며느리 봐서 부럽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러는 것 같아. 나도 솔직히 저러다 말겠지 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짠하게 보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급적이면 우리 엄마 비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대신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잘할게. 우리 아빠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자기한테 엄청 고마워해. 물론 나도 고맙고. 저는 벨도 없이 남편 말에 그럴 수도 있다 라며 시어머니를 측은하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중간에서 얘기를 했는지 시어머니도 제가 좀 난처해하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렇게만 유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를 전부 이해할 순 없었어요. 특히 명절이 그랬는데 저는 형제가 없어서
명절엔 하룻밤을 자더라도 친정에는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항상 붙잡고 싶어 하셨어요. 네가 이틀 내내 우리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당장 네가 친정에 간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벌써 우중충해지는 것 같다. 그냥 명절 연휴는 여기서 보내고 친정은 주말에 차 안 막힐 때 가면 안 되니? 어머니, 주말은 주말이고 명절인데 저도 친정에 가야죠. 저는 다른 형제도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만 기다리시잖아요. 아니, 너는 몸도 무겁고 꼴랑 하루 다녀오자고 차도 막히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근석이 운전시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어머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 힘들까봐?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막내 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도 모르고 우리도 근석이 하나 있는 거나 다름없이 사는데 니들이 휙 가버리면 너무 허전하잖아. 그래 자기야, 우리 명절은 그냥 여기서 지내고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면 바로 처갓집에 가서 2박 3일 있다가 오자. 거기까지 갔는데 하루 자고 또 차 막혀 오는 것도 그렇잖아. 자기 홀몸도 아닌데. 저는 눈치 없는 남편의 말에 짜증이 확 났어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이쁨을 받는 며느리라고 해도 시댁에 있는 게 마냥 편하겠어요. 우울증 개뿔. 시어머니는 명절 내내 주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명절 특집 TV 방송만 보시는데 저만 약이 올랐어요. 남편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잠이나 자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 하고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명절부터는 제가 우겨서 설날은 시댁 먼저, 추석은 친정 먼저 가며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설날에 시댁에서 친정에 못 가게 하면 저는 추석은 내리 친정에서만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 혼자 가라고 했네요. 그러니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출산한 저는 여느 워킹맘처럼 아이 챙기랴 일하랴 바빴는데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주시기는커녕 전처럼, 아니 전보다 더 많은 걸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도 태어나고 저희도 지출이 늘다 보니 이젠 더는 원하시는 대로 들어드릴 수 없었는데 한번 맛을 본 시어머니는 저한테 서운하다고 늘 앓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똑같이 앓는 소리를 하며 철벽 방어를 했는데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 애 키우면서 일 안 해봤니? 그래도 넌 젊잖아. 게다가 변호사면 일도 힘들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징징대.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어머니, 변호사 일이 쉬운 줄 아세요? 제 일도 힘들어요. 재판에서 지면 제 연봉에도 지장이 있고요. 저는 어머님이 이젠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다 해서 아시잖아요. 일하랴 애 키우랴 힘들다는 거. 그래도 넌 근석이가 잘 도와주잖아. 네 시아버지는 내가 아들 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어. 그러면 너는 양반이지. 나는 매해가 기력이 다르다. 내 친구 며느리는 이번에 몸보신하라고 비싼 한약을 지어왔다는데 너는 너밖에 모르는 거야. 어머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저는 이제 못해요. 그렇게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으시면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시든가 아버님한테 말씀하세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제발 적당히 하세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듯 뒷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잠시 뒤
남편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고 남편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듣고 왔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서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적당히 하라고 소리 질렀어? 제정신이야? 라고 제 방에 들어오는데 그 모습에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이 뚝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황이라서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지쳐있는 엄마를 보는 어린 딸을 생각하면 그것만큼 미안한 게 없었는데 차라리 이혼을 하고 일과 아이한테만 집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딸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사실 제 기대와 달리 아빠 역할을 해주지 않아서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그것도 핑계라고 자신은 시아버님이 워낙 무뚝뚝해서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물론 저는 그것도 참 별로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게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시아버님 탓만 하는 남편을 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다 핑계잖아요. 그렇게 제 마음은 조금씩 닫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남편과 집으로 퇴근하는데 내내 말이 없던 남편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따지듯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정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는 더는 못하겠다고 했어? 자랑질에 환장했냐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적당히 하라고 했냐고. 저는 남편의 말에 황당했어요. 뭐 제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건 맞죠. 그런데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당신 아들이 싸우길 바라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지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자랑질 환장했냐고 했다고? 논지 흐리지 말고 했어 안 했어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 자기 요즘 맡은 사건이랑 육아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사람이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소리라냐? 그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잖아. 논지 흐리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내가 힘든 건 알아도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따져보자. 자기는 정말 모르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정도가 심하다는 거. 내가 이젠 싸우기 싫어서 말 안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핸드폰 비며 이것저것 해달라시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렇다고 자기가 그걸 다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소리칠 자격 있어? 자격? 나도 사람이야. 내가 뭐 갑자기 이래? 나는 전부터 이제 안 들어주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근데 지금 봐봐. 어머님이 집요하게 계속 말하시잖아. 언제는 내가 그렇게 기를 들여서 그런 거라며.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고치려고 그런 거야. 저는 지지 않았죠.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수면으로 나올까 말까 했던 그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솔직히 말해. 막상 나랑 결혼하니까 내가 사무장이라 우습지. 근데 우리 엄마가 계속 자기한테 이것저것 바라니까 짜증 난 거잖아. 만약 내가 자기처럼 똑같은 변호사였어도 그랬을 거야? 오늘처럼 우리 엄마한테 적당히 하라고 말했겠냐고. 뭐? 자기는 나랑 살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난 단 한 번도 자기가 사무장이라서 우습게 생각한 적 없어. 그건 자기 열등감이지. 그런 열등감이 있으면서 나랑은 어떻게 결혼했어?
난 자기가 착하고 세심해서 자상하니까 좋아서 결혼한 거야. 결혼하면 가정적이고 아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자기를 봐. 설마 내가 이렇게 살려고 자기랑 결혼했다고 생각해? 어머님 일도 그래. 거꾸로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맨날 뭘 그렇게 요구하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건데? 막말로 어머님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남 앞에서 자랑하려고 자꾸 나 이용하시는 거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그 말은 너무 심하잖아. 이용하긴 뭘 이용해? 우리 엄마는 그냥 순수하게 널 좋아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우리 엄마는 내가 더 잘 알아.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건지. 남편의 말이 정말 말처럼 들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출퇴근도 따로 했고 남편은 사람들 눈 때문인지 점심은 단백질 쉐이크로 대신했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식사를 했죠. 그러다 12월이 다가왔어요. 월말이다 보니 저도 일이 많았는데 시어머님이 또 전화를 하셨더군요.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받지 않았는데 문자로 얘 아가, 너 나한테 많이 서운하냐? 미안하다. 내가 네가 너무 좋아서 오바했어. 기분 풀고 우리 대화하자. 내가 네 얘기 다 들어줄게. 라고 보내셨는데 다 읽고 나니 마치 어디서 보고 있는 듯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문자 내용과는 다르게 여기저기 아프시다는 말로 시작을 하셨고 급기야 제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구실을 만들어주셨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그런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이럴 때는 온천하면 진짜 좋은데 우리 며느리는 여행 갈 시간이 있나? 아니요. 저는 연말이라 바빠서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하기사 네가 좀 바쁘니? 그래서 내가 너 귀찮게 안 하려고 이번에 친구들이랑 가까운 온천에 가려고. 네가 비행기랑 온천 있는 그 뭐냐 호텔인지 료칸인지 좀 알아봐 다오. 료칸이요? 어머님, 그러니까 일본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온천은 뭐니 해도 일본이지.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친구들이랑 설악산 가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네가 그럴까봐 친구들한테 미리 싹 말했다. 이번엔 부부 동반으로 가려고. 네 시아버지도 웬일인지 가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쏘는 걸로 어쩌다 이야기가 됐어. 우리까지 총 6명이야. 어머니,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이번엔 어쩔 수가 없었어. 대신 일본 여행 다녀오면 그 뒤로는 너 귀찮게 안 하마. 비행기표는 다들 양심은 있어서 알아서 한다고 했고 숙소랑 식당 예약만 네가 잡아주면 돼. 전통식으로다가 그 뭐니? 일본식 음식 코스로 날라다 주는 거 있지? 그걸로 예약해 주렴. 저는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역시 이혼밖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는 그렇게는 못 해드려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그런 큰 돈을 턱턱 내드릴 수는 없어요. 뭐? 아니, 이미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니까? 너, 내 체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니? 그깟 여행이 뭐 얼마나 나온다고? 못해도 500만 원 이상은 나오겠죠. 6분이 한 방에서 주무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1박만 하시고 오실 거세요? 최소 2박 3일 정도는 계실 거고. 잘하면
7, 800도 나오겠네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잖아. 어떻게 좀 해줘라. 니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1,000만 원도 없니? 정 그러면 대출이라도 받아. 너 변호사라 신용도 좋을 거잖아. 아니면 카드 결제로 장기 무이자 하든가. 나 이거 어그러지면 쪽팔려서 노래교실이랑 한국무용 못 다녀. 그럼 다니지 마세요. 솔직히 어머님 형편이 지금도 과하시죠. 저는 이제 그 어떤 지원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핸드폰 비용도 이젠 내드리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쓰시고요. 뭐야? 네가 전에 하도 지랄해서 내가 소액 결제도 안 하는데 왜 핸드폰 요금도 못 내준다고 하는 건데? 그야 어머님이 걸핏하면 위약금 붙여서 핸드폰 바꾸시고 그러시니까 그러죠. 그리고 여행은 어차피 저랑 상의하고 결정하신 거 아니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대출을 받아서 기분을 내시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너 미쳤니?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넌 내 며느리로 있는 한 평생 해야 해. 어린 남편 데리고 살면서 시댁에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네,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결혼했어요. 다들 왜 사무장 따위랑 결혼하냐고 제가 아깝다고 해도 사람 하나 보고 한 결혼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삥이나 뜯기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삥? 예, 됐다. 너랑 얘기할 거 없고 근석이랑 통화하마. 끊어라. 끊지 마세요. 어머님도 저희 중간에서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어머니,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세요. 그렇게 자꾸 저 힘들게 하면 제가 못 살고 이혼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뭐? 이혼? 네, 저 어머니 때문에 더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하려고요. 저 그동안 어머니한테 뜯긴 거 다 청구해서 어머니 아들한테 받아내고 이혼할 거예요. 제 직업이 뭔 줄은 아시죠?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참았던 걸 그날 한꺼번에 터뜨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를 무시하고 협박까지 한다며 당장 저희 로펌으로 쳐들어오신다고 했고 아들 개망신 시키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물러나지 않고 맞서니 아무 말 없이 전화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대신 퇴근하고 집에 가니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셨는데 남편도 이미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저를 아주 죽일 듯 노려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이한테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한테 소리를 빽 질렀는데 제가 애 들으니까 목소리 낮추라고 저도 무섭게 말했네요.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시아버님이 나서셨는데요. 예, 내가 그동안은 네가 어련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 여태 가만히 있었는데 이혼이라니? 시부모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네 CM이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들어? 그러고도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냐? 아버님, 저도 아버님한테 서운한 거 많아요. 어머님이랑 함께 사신 지 오래되셨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 모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모른 척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저도 미치겠어요. 같이 사는 남편은 꼴에 열등감에 쩔어서 질투나 하고 시어머니는 남 앞에서 자랑하려고 저를 이용하는데 제가 이러려고 결혼했나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 그거 이미 다 녹음했어요. 저 그렇게 살기 싫어서 탈출하는 거예요. 뭐야? 자기 정말 이럴 거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이래? 나도 장인 장모님 앞에서는 이렇게 안 해. 당신은 할 명분이 없지. 때 되면 몸축 난다고 우리 집에서 보약해주지.
어쩌다 처가가면 그렇게 대접받는데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어? 나도 너처럼 대접받으면 이렇게 안 해.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너라고 했니? 네, 제가 얘보다 2살 많잖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도 다 얘기해야겠나요? 제가 뭐 철인이에요? 살림도 잘 해야 하고 애도 혼자 다 키워야 하고 변호사니까 나가서 일도 잘해야 하는데 여기에 시부모님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하고 열등감 쩌는 남편 비위 맞춰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여기에 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긴 해요? 어머 여보, 제 말하는 것 좀 봐. 왜요? 제가 어머니처럼 없는 말 했나요? 저도 살려고 이혼하는 거예요. 저도 저지만 이런 꼴 보고 제 딸이 뭘 배우겠어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크겠죠. 저는 제 딸이 그렇게 크길 바라지 않아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여태 저를 괴롭히셨어요? 이제 저 괴롭히신 만큼 그 대가 치르셔야 할 거예요. 예, 내가 또 언제 나를 괴롭혔다고 그러니? 나는 네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것뿐이야. 아니요, 제가 예쁜 게 아니죠. 어머니는 어머니를 뽐나게 해줄 능력자 며느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 약사 며느리,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교사 며느리도 아마 저랑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저는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해 거의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재차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그 사람들 앞에서 피력했는데 그제야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 다리를 붙들고 애원하듯 잘못했다 하시더군요. 예, 내가 잘못했다. 원천 보내달라는 말 취소야. 내가 그 망할 노래교실이랑 한국무용 그만 다니면 되지. 내가 아까는 정말 미안했다. 내가 미쳤지. 여행 가고 싶어서 너한테 대출까지 받으라고 했으니 내가 노망이 들었다. 그러니까 마음 좀 고쳐 먹어라. 뭐? 대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버님, 모르셨어요? 어머님이 제가 돈 못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거 아니면 장기 무이자로 카드라도 긁으라고 하시던걸요. 뭐야? 이 옆엔 내가 돌았나? 여행에 환장했어? 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도망난 거 맞네. 근데 왜 아까는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했어? 에휴, 내가 자넬 믿은 게 잘못이지. 아니, 나는 얘가 하도 버릇없이 굴어서. 시끄러워. 이제 어쩔 거야? 당신 때문에 얘 이혼하겠다고 난리잖아. 당신 욕심 때문에 아들 이혼당하면 좋아? 엄마, 진짜 왜 그랬어? 그리고 말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이게 뭐야? 큰서가. 이제 봤어?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당했어. 내가 호구야? 내가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서 이 집에 시집 왔어? 다 됐고 이혼 소송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그동안 내가 쓴 돈들 제대로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 돈 다 나한테 돌려줄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 대출은 자기가 받아야겠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에 들어가 대충 짐을 꾸려서 애를 데리고 호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그러는 사이 남편은 사람 보는 눈을 의식하며 소극적으로 저한테 빌고 또 빌었는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혼에 진심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혼할 거라는 말에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제가 왜 이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니 저희 부모님이 정말 대노하셨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위가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 어렵게 변호사까지 만든 딸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었다는 게 너무 괘씸하시다면서 시댁으로 쳐들어가셨는데요.
저는 일부러 말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도 든든한 부모님이 있다는 걸요. 그렇게 제 결혼은 파국을 맞았어요.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마음의 병까지 얻으셨는데 그건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몰라서 미안해서 그런다고 하시더군요. 정작 미안해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죄송해서요. 그리고 이제 겨우 5살인 딸에게도 엄마 아빠의 이혼 사실을 말해야 했는데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혹여 아이한테 상처만 주는 게 아닌가 무서웠는데 딸이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엄마, 민서는 엄마 좋아해. 그러니까 울지 마. 엄마 올린 아빠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맨날 맨날 웃어. 민서가 엄마 맨날 맨날 웃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5살 아이도 이렇게 제 마음을 아는데 다 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지 애만도 못하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군요.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혼 소송을 벌인 끝에 통쾌한 승소 판결을 얻어냈어요. 그동안 뜯겼던 돈은 모두 돌려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챙길 수 있게 됐는데 전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가 마음을 돌리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사람 귀찮게 자꾸 들러붙었어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 전화 차단, 접근 금지 신청 등을 했고 전 남편은 사직 권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변호사고 그 사람은 사무장이니 회사에서도 저를 자르기보다는 불미스러운 일의 원인인 그 사람을 자르는 걸로 정리하려는 듯 보였어요. 덕분에 그 사람의 퇴직금으로 저는 상당수 피해 보상금과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아이랑 살 때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꼴의 아빠라고 아이는 매달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양육비들 매달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건 딸이 원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딸도 아빠랑은 단둘이 보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더군요. 그러게 진작 아빠 노릇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로펌에서 나간 전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자기 엄마와는 연 끊고 그때는 정말 저와 딸을 위해 살겠다고 매달렸는데 저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이 질릴 대로 질려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전 시어머니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저도 모르는 물건 사진과 변호사 며느리가 사준 깜짝 선물이라며 글귀가 적혀 있는데 그걸 보니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제 전 시어머니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과 그 글귀는 한동안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는 지금은 메신저를 아예 없애버린 건지 알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도 그렇게 영원히 알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은 그래도 사람이 성실해서인지 다른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이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꼬박꼬박 양육비는 보내더군요. 그러면서 언제든 딸이 원하면 보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인간이 했던 말이 요즘 자꾸만 떠오르는 거 있죠.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주는지 모른다고. 그 인간이 이번 기회에 그걸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받지 못했어도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것. 그런 걸 그 사람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엄마도 남들 시선 말고 진짜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결국 저와 이혼하면서 시부모님 사이도 금이 갔거든요. 시아버님은 이혼을 요구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는 이젠 집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며 설설 기어서 겨우 가정의 형태만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별로라는 걸 알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이참에 저한테 했던 것 그 이상으로 마음고생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딸아이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글쎄 꿈이 엄마처럼 멋있는 변호사가 되는 거라고 하네요. 저는 별로 그렇게 멋있는 변호사는 아닌데 아무래도 딸 때문에 멋있는 변호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저는 비로소 자유와 행복을 찾은 기분입니다. 저에게 결혼은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보물 같은 딸아이를 얻을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저와 딸이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길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